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니 컨퍼런스로 오어스 구형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은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오어스라고 읽으시면 되고, 첫 번째로는 개요, 두 번째로는 인증과 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어스와 소셜 로그인, 네 번째로는 직접 구현한 구글 오어스 2.0 구현, 그리고 마치며 Q&A를 바탕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개요는 이제 내용과 목표로 나눠지는데요. 내용은 크게 알아보자면 아까 목차에서도 표시되었던 인증과 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오어스를 들어가는 게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어스를 이해를 하고 구현을 한, 즉 코드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인증과 인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오어스가 무엇이며 러프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동작되는지 모두들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증과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인증과 인가는 오어스를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좋은 지식인데요. 실생활의 예시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보자 싶어서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잘 아는 흔한 서비스인 게시판 서비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유저가 게시판 서비스에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해당 게시판 서비스로부터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과 내지는 타인의 글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내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 등 여러 기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인증과 인가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 1번, 2번의 과정이 곧 인증, 인가로 1대1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좀 더 보자면 인증은 먼저 authentication이라고 식별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에 등록된 유저의 신원을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유저가 게시판 서비스에 로그인을 함으로써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저가 맞는지 그거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는 과정으로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게시판 서비스에 등록된 유저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곧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가는 이제 authorization이라고 인증된 유저에게 특정 리소스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한 유저에게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거나 내지는 타인의 글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 또 추가적으로 본인의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 등 이러한 것들을 부여받는 과정을 이제 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곧 유저의 신원을 입증을 하고 인가는 리소스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 이러한 개념을 짚고 뒤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인증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인가는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로그인을 한 유저가 해당 서비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나서야 이러한 권한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은 인가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따 오어스에서 그대로 매칭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어서 보자면 오어스와 소셜 로그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오어스가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된 걸까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이제 좋은 예시가 있어서 갖고 오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 오어스라는 친구가 없었을 적에는 유저가 어떠한 요 가운데 보이는 캘린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여러 로그인 방법 중에 구글을 택해서 구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이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는데 이 캘린더는 구글로부터 또 그 내용을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구글 로그인을 이어서 진행을 하고 또 사용자 캘린더 정보를 이제 구글로부터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때 이 서비스는 구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구글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가 관리하게 된다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저의 구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우리 서비스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도 아닌데 우리가 관리하게 됐을 때 만약에 탈취가 되었다, 해킹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보안적으로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오어스가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게 됩니다. 오어스는 누구냐?
서비스가 직접 사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관리해주는 일종의 대리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구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OAuth가 대신 가운데 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OAuth를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얻게 되고, 이런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구글이라고 하는 리소스 서버에 접근을 해서 유저의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OAuth의 목적은 액세스 토큰을 얻어서 그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유저의 데이터를 가공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간략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서비스가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구글에 접근을 하면 이 구글 입장에서는 액세스 토큰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검증을 함으로써 유효하다면 유저의 아이디나 이메일 그러한 것들을 이제 넘겨주게 되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OAuth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방금 봤을 때 뭐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리소스 서버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OAuth의 룰, 역할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먼저 이 OAuth 과정에 진행이 되는 주인공들을 살펴보자면 유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뭐 아까 우아한 캘린더와 같은 그런 캘린더가 서비스 주체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리소스 서버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로는 구글 서버하고 똑같이 구글 서버가 있는데, 이 친구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별개의 친구라 별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저, 서비스, 구글 서버가 각각 뭐하고 매칭이 되냐면 리소스 오너,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 어솔리제이션 서버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살펴보자면 유저, 리소스 오너는 인증을 수행하는 주체고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친구로서 권한을 위입 만든 주체이고, 세 번째로 리소스 서버는 인가 수행 및 리소스를 제공해주는 서버이고, 네 번째로 어솔라이제이션 서버는 인증, 검증 및 권한을 부여해주는 서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리소스 오너, 클라이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이 리소스 서버하고 어솔라이제이션 서버는 별개의 존재가 맞지만 지금은 간단히 설명을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일한 친구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서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퉁쳐서 리소스 서버가 이렇게 총 3명이 있다, 3개의 개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 상태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 OAuth를 또 시작하기 전에 세팅이 필요한데, 이 리소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를 등록할 때 필요한 정보라는 것인데요. 앞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구글을 바탕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글의 OAuth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에다가 우리의 서비스의 클라이언트의 아이디, 클라이언트의 패스워드, 리다이렉트 URL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OAuth 세팅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우리 서비스의 아이디, 클라이언트 패스워드는 우리 서비스가 이제 구글이 이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이 서비스가 올바른 서비스가 맞는지 검증하기 위한 패스워드고요. 마지막으로 리다이렉트 URL은 서비스가 대부분의 절차를 끝내고 나서 권한을 부여받을 때의 그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3개의 개념들은 사용하고자 하는 OAuth의 서비스를 등록해서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페이지를 넣은 이유는 혼자 공부를 할 때 헷갈렸던 개념이었었는데 분명하게 명시를 해둔 내용들이 있길래 넣어놨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OAuth와 소셜 로그인인데요. 이 두 친구는 좀 다른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Auth는 인가, 즉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셜 로그인은 인증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OAuth가 뭐고 소셜 로그인이 뭔지 지금부터 프로세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OAuth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셜 로그인은 로그인을 하고자 할 때 구글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이런 거와 같이 그런 소셜 로그인을 일컫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OAuth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리소스 오너, 유저,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비스, 리소스 서버, 구글 서버가 있는데요. 먼저 이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구글의 OAuth를 이용을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구글 서버에다 등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등록을 할 때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직접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비밀번호, 리다이렉트 URL 이런 것들을 제공받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구글 서버한테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발급받고 그리고 리다이렉트 URL을 입력을 하게 되면 구글 서버 입장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 세 개의 값들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되고 서비스 또한 본인이 제공받았던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의 시크릿을 알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친구는 그냥 구글 서비스가 구글 서버에 접근을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유저 입장에서는 권한을 허용할 때 어떠한 것에 권한을 허용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권한의 범위를 스코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선 예시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서비스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능들만 선택해서 제공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스코프를 선택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리소스 서버가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패스워드, 리다이렉트 URL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저가 클라이언트의 우리의 서비스에 로그인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로그인을 시도할 때 이제 구글 로그인을 시도를 했을 테니까 구글 연동 로그인의 페이지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구글 로그인을 클릭하게 된다면 리다이렉트 URL, 스코프, 클라이언트 아이디의 조합인 링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소스 오너, 유저 입장에서는 리소스 서버한테 이제 구글 로그인을 다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인즉슨 아까는 여러 가지의 소셜 로그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구글 로그인을 선택한 이후에 직접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구글 서버 입장에서는 리소스 오너한테 구글 로그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받게 되고 이때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비교하게 되고 리다이렉트 URL을 비교하게 되고 스코프 페이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스코프 페이지에서는 어디까지의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페이지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리소스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리소스 오너로부터 유저 아이디하고 스코프에 대한 데이터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리소스 오너가 리소스 서버한테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하는 과정을 완료를 했다면 이제 리소스 서버는 오너, 유저한테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를 제공해주게 되고요. 이런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는 리소스 오너, 유저가 클라이언트에 접근을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서 클라이언트는 해당 코드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를 리소스 서버한테 클라이언트는 제공해주게 되고요. 이때 리다이렉트 URL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같이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때 리소스 서버 입장에서는 흘러들어온 어솔라이제이션 코드하고 리다이렉트 URL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모두 유효한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지금까지의 과정은 유저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구글 연동 로그인을 시도를 했고 그러한 시도를 함으로써 얻어낸 데이터들을 자체 서비스가 구글 서버한테 다시 던짐으로써 이러이러한 유저가 구글 서버에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권한을 획득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어솔라이제이션 코드와 그 밖의 데이터들이 유효하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리소스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한테 해당 코드를 반환해주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지금 인증이 한번 된 거니까 굳이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코드를 삭제하게 되고요. 그럼 알고 있는 정보는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리소스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한테 유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증표와 같은 액세스 토큰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해당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리소스 서버에 접근을 해서 유저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구글에서 갖고 있는 해당 유저의 데이터들을 갖고 올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활용해서 유저 데이터에 접근하게 돼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짝 이 RFC 6749의 액세스 토큰 요 피그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면 맨 처음에 서비스가 구글 서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리소스 서버하고 어솔라이제이션 서버는 다른 개념이 맞지만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주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구글 서버에 어솔라이제이션 코드와 함께 그 밖의 데이터들을 던지면서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요청을 보냈고 구글 서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유효한 데이터가 맞다면 어솔라이제이션 코드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패스워드, 리다이렉트 URL이 다 유효한 데이터라면 접근해도 좋다는 증표로서 액세스 토큰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비스 입장에서는 그런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구글의 서버에 다시 접근을 해서 유저의 데이터들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글 서버의 유저의 아이디, 유저의 이메일과 같은 그런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리프레시 토큰에 대해서 딱히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가 구글의 API 명세를 확인을 해봤을 때 구글은 리프레시 토큰을 기본은 전달해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 일단은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었던 액세스 토큰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어스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자체 서비스가 사용자의 구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보관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었는데 오어스의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게 되면 리소스 오너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 서버의 모든 기능 중에 스코프, 여러 개의 스코프 중에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기능만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어스는 토큰만 사용하나요? 세션을 사용하는 오어스는 없나요? 제가 살펴봤을 때는 토큰만 확인했었습니다. 오어스 1.0은 너무 옛날 내용이라 현재 오어스 2.0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찾아봤을 땐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명시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가 구글 서버로부터 코드를 던지고 임시 비밀번호와 같은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를 던지고 액세스 토큰을 얻고 그런 액세스 토큰을 바탕으로 유저의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갖고 오고 유저의 데이터를 갖고 왔으니까 클라이언트에다가 유저의 데이터를 만약에 조회를 했을 때 없다면 저장을 하고 있다면 이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액세스 토큰을 통해서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오고 이 정보가 없다면 멤버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조회를 함으로써 이제 백엔드 서버단에서 해당 식별 정보를 바탕으로 프론트단한테 JWT로 만든 다음에 넘겨주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이러한 액세스 토큰 덕분에 갖고 올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요 오어스 플러스 소셜 로그인을 함으로써 DB에다 멤버의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구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구글 리소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패스워드는 구글 서버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메일이나 뭐 유저 아이디와 같은 것들은 액세스 토큰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저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해당 서비스에서 회원가입 정책에서 유저의 이메일하고 닉네임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 구글 서버로부터 얻어왔던 유저의 닉네임이나 이메일은 DB에 따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어스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걸 다른 오어스 제공자한테 위임만 해주는 거지 서비스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멤버 DB는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3개의 과정인 소셜 로그인하고 아까 앞에서 코드를 던지고 액세스 토큰을 얻어와서 다시 유저의 데이터를 갖고 오고 이러한 과정이었던 오어스는 인가를 위한 기술이었고 소셜 로그인은 인증을 위한 기술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오어스의 일련의 과정은 결국 우리 서비스가 구글 서버에 접근을 해서 유저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인가를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셜 로그인은 유저가 직접 인증을 함으로써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인증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그 소셜 로그인의 과정은 전체 과정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리소스 서버로부터 유저의 정보를 갖고 왔고 그런 유저의 정보를 바탕으로 백단에서 JWT 토큰으로서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만들고 그리고 프론트단한테 해당 JWT를 헤더에 넣어서 반환을 해주고 프론트단에서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저장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소셜 로그인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셨나요? 우선 오어스에서 구글 리소스 서버로부터 받았던 액세스 토큰은 말 그대로 구글 서버에서 유저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한 액세스 토큰은 사실상 한 번 그 유저의 데이터를 갖고 올 때 그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카카오 명세에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유저의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쓰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어스, 구글 리소스 서버로부터 받았던 액세스 토큰은 프론트로 그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유저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프론트로 넘기는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은 백엔드 단에서 유저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낸 토큰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리소스 서버에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나요? 구글 리소스 서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글 리소스 서버는 말 그대로 유저의 리소스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로서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실제 제 프로젝트에서는 유저의 아이디, 유저의 이메일, 유저의 네임과 같은 정보들을 갖고 왔었고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구글 리소스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큰이 그럼 총 몇 개예요?
구글에 한정되지 않고 OAuth 디폴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소스 서버로부터 제공받는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 2개, 그리고 이 백단에서 유저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 생성하는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2개 해서 총 4개입니다.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서 JWT 토큰으로서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만들어서 넘겨주게 되는데요. 리소스 서버에 액세스가 가능한 토큰은 초반에 단 한 번만 쓰이고 그 이후로는 절대 쓰이지 않고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 프로젝트에서는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JWT 토큰을 생성해서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반환해 줬었습니다. 네, 이 점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헷갈렸었는데 이 점을 명시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나요? 그러면 백엔드에서 리소스 서버에서 주는 토큰도 저장하고 백엔드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토큰도 다 저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 로직도 그렇고 개념상으로는 리소스 서버에서 주는 토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의 정보를 가져올 경우 단 한 번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장을 따로 하진 않았고요. 백엔드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토큰들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액세스 토큰은 저장하지 않아요. 그럼 API 서버에 사용하는 액세스 토큰이 필요할 땐 어떻게 저장하나요?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백단에서 JWT 토큰으로서 발급한 액세스 토큰은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제 저장하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액세스 토큰은 일단 설명을 하자면 TTL이, 즉 만료기한이 굉장히 짧은 친구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유저가 반복적으로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로그인을 한 이력이 있는 유저인지 잠깐 검증할 때 필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TTL이 길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30분 정도만 될 텐데 또 TTL이 길어서 안 되는 이유도 있고요. 왜냐하면 액세스 토큰은 서비스에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데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과정을 위한 인증 과정에 쓰이는 데이터인데 그 액세스 토큰이 탈취를 당하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TTL이 짧거든요. 그래서 백단에서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JWT를 보자면 제이슨 웹 토큰으로서 이 JWT 개념을 잠깐 설명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소셜 로그인 과정 중에서 오고 가던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해요. 이러한 JWT는 나오게 된 이유가 요청과 응답 안에 사용자의 컨텐트를 담아서 스테이트리스하게 사용자의 인증과 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출된 방법이고요. 이 이전의 방법들은 쿠키, 세션, 이러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었는데 모두 일정한 문제점에 부딪혀서 JWT, 즉 토큰의 형태로서 스테이트리스하게 사용자의 인증하고 인가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메인은 아니라 살짝 보고 넘어가자면 클라이언트는 이제 프론트는 백엔드에 요청을 보낼 때 서버는 들고 있는 시크릿 키를 통해서 JWT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헤더에 JWT를 담아서 클라이언트로 반환을 하게 되면 다음 요청부터 클라이언트는 JWT를 서버에 넘기고 검증을 하고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러한 JWT도 이전 방법들의 문제점을 마주하고 고안된 방법이지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디코딩하기 쉽기 때문에 비밀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는 담지 않고요. 그리고 장점은 서버가 여러 대 있어도 각각의 서버들이 시크릿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액세스 토큰이 탈취되었을 경우에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료기한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만료기한은 보통 길지 않아요.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UX를 해칠 수 있어서 이후에 고안된 방법으로는 리프레시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JWT 기반으로 생성된 토큰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청이 왔다면 시크릿 키를 통해서 토큰을 생성하게 되고 이때 서버는 아까는 액세스 토큰 한 개만 생성을 했었지만 지금은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한 번에 생성합니다. 그러고 해당 리프레시 토큰은 저장소에 저장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두 토큰을 한 번에 클라이언트의 헤더에 담아서 보내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저장하고 있게 되고요. 이후에 요청을 보낼 때마다 액세스 토큰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보내게 되고 계속 검증을 하다가 만약에 액세스 토큰의 TTL이 지나서 만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한 번에 보내서 검증을 요청하게 되고 서버 단에서는 리프레시 토큰을 새로 갱신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리프레시 토큰은 이제 장점은 토큰으로 상태 관리를 할 수 있게 세션을 둘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액세스 토큰이 한 개만 있었을 경우에 비해 X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보통 리프레시 토큰은 만료기한이 길어요. 서비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TTL이 길기 때문에 사용자 UX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리프레시 토큰도 어쨌든 토큰이기 때문에 탈취당할 수가 있어서 보안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6번 과정에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한 번에 보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료되는 시점에 리프레시 토큰을 다시 요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서버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리프레시 토큰은 어디에 저장하느냐에 따라 좀 갈리긴 하는데 우선은 리프레시 토큰을 백엔드 단에 저장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보자면 이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었는지는 해당 토큰을 제작한 백엔드 단에서 JWT를 디코딩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프레시 토큰을 왜 클라이언트에게 같이 넘겨주냐는 JWT 토큰은 장점이 스테이트리스하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 모두 넘겨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액세스 토큰을 통해 요청하였을 때 만료를 확인하고 재발급 로직을 실행하도록 다시 프론트에게 반환할 텐데 클라이언트가 다시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을 보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토큰 만료가 되었다고 프론트한테 반환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토큰이 만료된 거는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백엔드 단에 던져야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JWT의 유효기간을 검증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유저 입장에서는 이 액세스 토큰을 본인도 모르게 들고 있는 건데 이러한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유저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없고요. 리프레시 토큰은 기간을 길게 잡았다면 사용을 1회만 허용하긴 합니다. 만료되었다는 응답을 받은 후에 프론트엔드에서 재발급 요청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요? 그쵸. 만료되었다는 응답을 받은 후에 재발급 요청을 진행하게 되면 백엔드 단에서 재발급을 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응답은 받아야 되죠. 만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재발급 요청할 때 만료된 액세스 토큰을 보내는 이유가 궁금해요. 보내진 않죠. 그저 만료되었다라는 응답을 보내고요. 만료 응답을 받고 나서야 RT를 주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 이 로직에서는 항상 백엔드에서는 클라이언트한테 반환을 할 때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항상 같이 보내주고 있는데 만료 응답을 받고 나서는 그저 액세스 토큰을 갱신해서 보내줄 뿐이고요. 6번 가정에 액세스 플러스 리프레시를 보낸다고 써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5번 단에서 클라이언트가 액세스 토큰을 여느 때처럼 백엔드한테 보내고 백엔드 입장에서는 액세스 토큰을 검증을 했는데 만료가 되었다라면 클라이언트한테 만료가 되었다라는 응답을 보내주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같이 보내서 이제 액세스 토큰을 갱신을 해서 보내주고요. 리프레시 토큰에도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은 백엔드 단에서 JWT를 통해서 만들어낸 친구인데 이때 구글 리소스 서버로부터 갖고 왔던 유저의 정보 중에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넣어서 만들게 돼요. 그래야 JWT를 디코딩 했을 때 이 토큰이 어떤 유저의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유저 아이디를 넣어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넣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얌에다가는 JWT를 생성하기 위해서 해당 시크릿 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요. 물론 보안상 자른 거지 이 정도 길이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부터 발급받은 값들을 들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리다이렉트 URI하고 이제 토큰 URI, 리소스 URI도 추가로 들고 있어야 구글 리소스 서버로부터 리다이렉트 URI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받고 토큰을 받고 유저의 정보를 받아오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Auth 컨트롤러에서 아까 맨 처음에 OAuth를 수행할 때 이제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라는 거를 맨 처음에 구글 리소스 서버한테 던져주는 과정을 수행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어솔라이제이션 코드가 이 코드고요.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는 제가 구글 OAuth를 구현했기 때문에 해당 값은 구글이라는 값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로그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있어서 서비스로부터 반환된 값을 OAuth 토큰이라고 하는 DTO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 그리고 그랜트 타입, 그리고 만료 기한을 들고 있게 됩니다. 서비스에서 수행을 할 때는 해당 코드를 바탕으로 구글 서버한테 코드를 던져서 유효한지 아닌지를 받아오는 과정을 거치면 돼요.
그리고 OAuth 리스폰스는 뭐냐? 이것은 구글 리소스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그러한 값으로서 이 담아있는 데이터는 유저의 데이터 중에 저희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유저의 아이디, 유저의 이메일, 유저의 네임이 이제 이 OAuth 리스폰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OAuth 서비스는 구글 리소스 서버에 코드를 던져서 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를 던져서 액세스 토큰 값을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가져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리다이렉트 URI, 토큰 URL을 기반으로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게 되고요. 네, 이 메소드가 여기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구글 리소스 서버로부터 유저의 정보를 갖고 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 익스팅 유저는 구글 리소스 서버로부터 유저의 정보를 갖고 왔는데, 이 유저가 우리 서비스에 처음으로 접근하는 유저인지 아니면 접근한 이력이 있는 유저인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유저인지 로그인을 해야 되는 유저인지 그걸 구분하기 위한 메소드인데요. 받아온 이메일을 기반으로 해당 이메일이 있으면 이미 조회한 이력이 있는 유저니까 말 그대로 그냥 패스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DB에다가 새로 그 유저의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DB에는 이메일하고 유저네임을 저장하게 돼요. 로그인 요청이 오면 구글 리소스 서버한테 요청 넘겨주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같은 정보들을 검증을 해서 코드를 발급받고, 코드를 기반으로 액세스 토큰을 받고,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유저 데이터를 받고, 해당 유저를 기반으로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새로 만들어서 프론트엔드 단한테 저장을 해주는, 위에서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내가 이 유저의 정보에 접근해도 돼? 라는 내용을 품고 있던 쪽은 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저가 실제 우리 서비스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과정은 인증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접 로그인 처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가 끝인데, OAuth를 혼자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좀 깊게 파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키워드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리프레시 토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프레시 토큰을 왜 클라이언트 단에 계속 같이 던져주냐. 더 나아가서 이 리프레시 토큰을 클라이언트 단에 저장을 하고 있게 할 거냐, 아니면 백엔드 단의 저장소에 따로 저장을 하고 있게 할 거냐. 이러한 것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서 키워드를 적었고요. 다음으로 이 클라이언트의 헤더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토큰들을 넘겨줄 때 헤더에 저장을 할 건지 바디에 저장할 건지 이걸로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키워드를 나열을 해봤고, 혹시 OAuth를 시큐리티 없이 진행하신 이유가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OAuth랑 시큐리티를 같이 구현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OAuth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OAuth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OAuth를 정말 그대로 구현을 해보고 싶어서 시큐리티 없이 진행을 했고, 또 찾아보니까 시큐리티에서는 이제 추가된 필터와 같은 내용들이 살짝 더해지기 때문에 OAuth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큐리티를 적용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시큐리티 없이 OAuth만 구현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스테이트리스 그리고 스테이트풀 리프레시 토큰과 관련해서 프론트엔드 단에서 저장할 건지 아니면 백엔드 단에서 저장을 할 건지, 이것도 화두라서 이어서 키워드를 나열해봤고요. 그리고 OAuth 뿐만 아니라 OIDC라고 하는 추가적인 이 과정이 요 OAuth의 친구?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어요. 한번 찾아봤었는데 OIDC는 간략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추가적인 아이디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테코 관련 자료를 찾아봤을 때 사람들이 OAuth를 쓸까 아니면 OIDC를 쓸까, 둘 중에 뭘 쓸까를 고민을 하는 거는 사실 플랫폼이 제공하는 거에 따라 그냥 따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구글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아이디 커넥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 투 러브는 아니고요. 리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만료 기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액세스 토큰이 만료기한이 짧은지와 리프레시 토큰이 만료기한이 긴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백엔드 단에서 생각을 해보는 사고에서 좀 더 확장돼서 UX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리가 많아서 TTL까지 키워드를 첨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Q&A 타임인데, 아까
아까 앞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더 나올 게 있나 싶지만 일단은 받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액세스 토큰 만료 여부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료 여부에 대한 책임. 프론트에서 액세스 토큰의 만료 시간을 확인한다고 하면 결국 서버 입장에서는 만료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프론트의 관점에서 만료되었다고 생각하고 리프레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서버 입장에서는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왜 리프레시 요청을 하지?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서버 입장에서 만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료 여부는 토큰 검증 과정의 만료 기한을 체크하기에 중복된 책임을 갖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사실 아까 코드상에서는 어스 토큰이라고 하는 그 값에 expire in이라고 하는 만료 기한이 항상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검증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중복된 책임을 갖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의견은 백엔드에서는 그 토큰의 만료 기한을 검증을 해야 되고 구현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끝난 걸로 알고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